우한 폐렴으로 숨진 사람 수가 중국에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논의합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우한시를 봉쇄했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등 대중교통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 한인회 사무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공항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우한 폐렴 불안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여행을 취소하고 동남아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사 7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출신이 주요 보직에 집중돼 있는 걸 정상화한 거라고 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총장 힘빼기란 말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7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경제 현안을 설명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내일 오전에 가장 심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우승컵을 다툴 마지막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난해 화재가 났던 강원도 원주의 중앙시장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에 탄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한 폐렴이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시작점인 중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사망자가 17명이 나왔고 확진자도 600명을 넘었습니다. 중남미와 캐나다, 러시아에서까지 의심 환자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시 밖으로 나가는 항공기와 열차편을 모두 막았습니다. 또 마스크 없이는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TV 앵커까지 마스크를 쓰고 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된 우한 소식, 윤세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텐허 국제공항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우한을 빠져나가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건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늘부터 우한 밖으로 나가는 항공과 열차 등 모든 대중교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우한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동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한시 안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자가용으로 빠져나가려는 이들을 가로막고 도로를 통제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은 일단 기약 없이 도시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번 폐렴이 시작된 우한시는 인구가 1,100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보다 큰 대도시로 중국 중부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하루에만 수백 편의 열차가 오갑니다. 때문에 이동을 통제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시작돼 이미 수백만 명이 우한을 빠져나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고 국제 비상사태로 선포할지를 논의 중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그럼 중국 우한시에 살고 있는 교민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한시가 속해 있는 후베이성의 정태일 한인회 사무국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도 제공을 했는데 그 영상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태일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우한 지역이 봉쇄가 됐다는데 현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1월 23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우한시 내에 있는 모든 교통 운송 수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우한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제 지휘소와 호북성 우한시 정부가 우한시를 봉사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여 우한시에서는 현지 교민과 현지 중국 분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후 손 씻기, 그다음에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직접 촬영한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그 새벽에 찍은 영상이 네. 공항으로 가는 도로고 낮에 찍은 영상이
기차역이라고 하는데 우한을 나가려는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서 일부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동요하면서 이제 이탈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새벽녘에 중국 공안 측에서 우한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고가도로 및 기타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서는 장면과 그다음에 우한시 기차역 출입구를 중국 군인과 공안이 막아서는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도로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차역에 몰린 사람들은 우한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우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인데요. 보면 도로가 좀 한산합니다. 거리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중국 당국이 외출을 자제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서 그런 건가요? 네, 현재 중국 당국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이제 우한시의 현지 중국 분들이나 현지 교민분들도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아무래도 이제 공포심이라든지 감염 우려 등에 따라서 이제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실 영상은 아마 마트인 것 같은데요. 이번 폐렴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몰린 건가요? 네, 이번 폐렴과 관련해서 이제 우한시에서도 이제 봉쇄령으로 이제 우한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이제 현지 중국 분들하고 이제 현지 교민분들이 이제 예. 외부로 이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식료품 및 생필품 등에 대해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거군요. 사재기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베이성의 정태일 한인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이 확인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망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늑장 대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박성훈 특파원, 사망자 수가 이제 두 자릿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7명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지난해 12월 중 발병한 경우는 3명인데 이달 10일까지 4명, 11일에서 20일까지 10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망자 수를 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네, 사망자를 통해서 우한 폐렴이 언제쯤 시작됐는지도 혹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병일이 가장 빠른 사망자가 48살 여성 은모 씨였는데요. 지난해 12월 10일이었습니다.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한 시점이 적어도 지난달 10일 이전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중국 정부가 신종 호흡기 증후군 발병 사실을 공개한 게 지난달 30일이니까 이보다 무려 20일 전에 이미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망자 17명 가운데 80대가 8명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에 우한 폐렴에 더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또 남성이 15명, 여성이 2명으로 남성 비율이 매우 높은 점도 특이점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뒤늦게 우한시를 봉쇄했는데 혹시 관련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유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오늘자 인민일보입니다. 예.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이 인민일보 신문 1면에 우한 폐렴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면에 조금 언급됐을 뿐인데 그마저도 우한 봉쇄 소식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보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강합니다. 네, 의심 환자들이 발견됐다는 나라의 숫자도 속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진 판정 전이긴 한데요. 캐나다 퀘벡주에서 의심 환자 5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2명이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인 멕시코와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도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우한 폐렴이 빠르게 번지면서 북한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중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우한시로 여행을 떠나는 걸 자제하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에 파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사하고 중국 정부 협조를 받아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하고의 현지에서의 소통 이런 역할을 대사관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보였던 21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과 설 연휴가 있는 이번 주말이 확산 방지에 있어 1차 고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 13만 명이 한국을 방문할 걸로 예상됩니다. 의심 증상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비상 방역 체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24시간 운영하고 내일부터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시간 신속 진단검사가 진행됩니다. 중국 후베이성 후안시 직항 노선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한시에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해외를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우한 폐렴 소식에 따라서 눈에 띄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입니다. 지금도 중국 등에서 도착한 승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취재진이 오전부터 공항에 있었는데 공항 직원들은 물론이고 출입국하는 승객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에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 한 여행사는 중국 여행 상품을 취소한 고객의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해외를 오가는 시민들도 좀 만나봤다면서요? 네, 설 연휴인 만큼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미리 준비한 여행이라 취소하지 않고 가긴 가지만 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는 상해에 그러니까 친척들을 뵈러 가는데 아무래도 좀 시기적으로 우한 폐렴이 많이 걱정이 돼서 이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한이 좀 유행이라고 해서 걱정돼서 좀 마스크를 끼고 나왔습니다. 네, 공항 방역은 어떤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일단 입국장 소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입국장 소독을요, 3번으로 늘렸고요. 또 특히 중국에서 하루 120여 편의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등에게는 이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방역당국에 알리고 또 질문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역 데스크에는 중국인 통역원을 또 늘리기도 했고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 우한은 봉쇄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와 우한을 오가는 항공편도 끊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우한에서 승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항 측이 우한에서 도착하는 항공편 입국장 게이트를 다른 쪽과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승객이 다른 승객과 접촉할 수 없도록 막은 건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행히 우한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을 폐쇄하면서 모든 항공사가 인천, 우한 노선을 잠정 중단해서입니다. 일주일에 4편을 운항하던 대한항공은 일단 이달 말까지 운항을 멈추기로 했고요. 지난 21일 첫 운항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도 운항 일정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박영우 기자였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사 700여 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새로 배치됐던 검사들이 6개월 만에 다시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인사 때 주요 보직에 특수부 출신들을 집중시켜서 이번에 정상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 대검 고위 간부들을 모두 바꾼 데 이어 윤 총장의 힘을 뺀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검사 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부서에 근무하던 기획관과 과장급 검사들 상당수가 교체됐습니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인사가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된 비정상적인 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을 떠나게 된 검사는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이면 공공수사정책관,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등입니다. 또 주요 수사 지휘의 실무를 담당한 과장급 부장검사들도 모두 바뀝니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간 간부급 참모들이 6개월 만에 대부분 대검을 떠나게 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검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힘빼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중요 수사 지휘자들도 교체됐습니다.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인사 조치됐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직접 수사한 반부패 수사 2부와 3부의 고영곤 부장검사와 허정 부장검사가 떠납니다. 특히 중앙지검은 부장급 검사 35명 중 전체의 88%가 넘는 31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역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안 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요 수사팀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수사팀을 살펴봤습니다. 청와대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평검사 1명 빼고 모두 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맡은 반부패 수사 4부는 경제범죄 형사부로 문패가 바뀐 곳에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도 평검사 1명만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 직속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떠난 이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새로 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또 해당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는 차장급 검사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지휘 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건 관련자 소환과 기소 여부 등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거나 제자리 걸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이번 검찰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은 기존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수사를 할 땐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있고 또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결정할 시기가 있습니다. 예. 이때 각각의 과정을 수사검사 혼자 하진 않습니다. 예. 이 직제상 지휘자인 부장검사나 차장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지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중요 사건의 경우엔 중간 간부들을 징검다리 삼아 대검과 상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하는 검사는 안 바뀌어도 지휘하는 검사가 바뀌면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에선 대검과 중앙지검들의 중간 간부들을 매개로 삼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참모진 그리고 중간 간부가 모두 바뀐 상황에서 윤 총장과 수사팀의 교감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추미애 장관 취임한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에 취임을 했는데 6일 만인 지난 8일 대검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때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 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당시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 항명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총장이 의견을 낸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검의 과장, 기획관 등 이 중간 간부들을 모두 유지시켜달라라는 뜻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윤 총장의 뜻이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예. 특히 오늘 발표에 앞서 법무부의 인사 최종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어떤가요?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한 거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그런 입장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뭐 수사 지휘를 전혀 고려해서 인사안을 냈다 이런 입장,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예,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수사팀 검사들은 기존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지휘 라인이 바뀐 건데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이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를 놓고 대검 지휘부 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수사에서 일선 수사팀과
지휘라인 사인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가죠. 오늘 관심을 끈 인물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에 발령 났습니다. 예. 아직 정확한 보직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의 조직 문화 개선,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네, 청와대는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짧은 말을 되짚어보면 오늘 발표된 인사에도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입장을 참고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다만 홍보라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검찰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긴 인사권의 행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때 받은 질문지 2만여 건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중 검찰 관련 질문에 대해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불가역적이고 가시적인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발표되는 날에 검찰은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름 전 인사 때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이 늦어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게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이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비서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은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의 지난해 12월 출석 요구서를 공개하며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법무부가 1시간 전에 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대검은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법무부가 감찰을 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뭔가요? 예, 법무부는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이 서면 조사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부족하니 소환 조사 후에 처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건 반부패수사 2부장과 송경호 3차장 검사가 오늘 오전 인사 발표 30분 전에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지시 불이행, 나아가 날치기 기소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감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송 차장 검사와 고 부장 검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 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의 제기가 정당한 것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검이 곧바로 반박했다면서요? 예, 법무부는 일단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의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수사검사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대검도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이야말로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의 지휘에 따른 수사팀의 기소는 적법한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선 신사적인 경쟁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이해찬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더불어 종로 출마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종로에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 개인의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대위원장으로선 지원 유세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략을, 이 전 총리는 현장 유세를 맡는 이른바 투톱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통해 이 전 총리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당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용기 있게 정리를 하고 당에 누를 좀 덜 끼치는 쪽으로 결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JTBC 노진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씨는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뜻을 접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문 씨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세습공천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지역구별 감사 결과를 기초 자료까지 모두 달라고 당에 요청한 게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 없는 공천관리위를 꾸린 데 이어 지역구 관리에 대한 검증까지 예고한 겁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를 앞두고 김형호 위원장이 지역구별 당무감사 결과를 기초자료까지 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자료엔 의원의 지역구 활동 현황부터 감사팀이 면담한 지역 유권자 의견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현역 교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모두 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TK 지역 현역 의원 중에 절반 정도를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구성된 공천관리위에도 TK 출신 위원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공천이, 즉 당선을 뜻해온 TK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TK의 한국당 의원은 19명. 이 중 불출마를 자진 선언한 의원은 정종섭 의원뿐입니다. 한편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20대와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선 공천 심사료와 경선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는 오는 30일 후보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란히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통학 차량 사고로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와 20년 경력의 이미지 연구가였습니다. 유명 인사들에 집중했던 과거 영입 경쟁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12번째 영입 인사는 태호 유찬입법 만들기 앞장서온 이소연 씨였습니다. 지난해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 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떠나보낸 뒤 관련 입법운동을 주도하다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태호 유찬입법은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넣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일에 관한 한 아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한국당은 이미지 연구가 허은하 씨를 7번째 영입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허 씨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상대로 20년간 이미지 전략을 조언해왔습니다. 소통할 줄 아는 정치 세력으로의 혁신적인 탈바꿈을 하는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엄마의 용기를, 한국당은 실무 능력을 높이 산 겁니다. 이처럼 이번 총선용 인재 영입 경쟁에서 두 당은 인지도에만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과 소방관, 공익제보자와 탐험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데려오거나 고위관료 출신들을 앞다퉈 끌어오던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네, 지금쯤이면 좀 일찍 출발하신 분들은 고향에 도착하셨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집 문제를 많이 얘기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나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어떤 대책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직 검사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채팅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을 추적하던 경찰한테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찰이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현직 검사 A씨였습니다. A 검사는 한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현재는 정부기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A 검사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익명 채팅 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글을 보고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나섰고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검사와 성매매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검사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A 검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한 지방경찰청장이 탈모 때문에 삭발을 한 직원에게 혐오스럽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졌고 결국 이 경찰청장은 사과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찰관은 이문수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신임 청장과 직원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이 청장은 A씨에게 왜 빡빡이로 밀었어라고 물었고 탈모 때문이라고 답하자 위압감을 주고 혐오스럽다고 했습니다. A씨는 탈모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삭발하고 지내왔습니다. 이 청장은 외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 없다는 A씨에게 보는 사람이 혐오스럽다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심한 모욕감 느꼈고 어느 민원인 하나 저보고 너무 무섭다. 저 지금 이렇게 혐오스럽냐라고 말 들은 적이 결코 없고요. A씨는 경찰 내부망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10,000회가 넘었고 댓글도 2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대체로 A씨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장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빡빡 깎는 것이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조직폭력배가 떠올라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모멸감을 줄 의도는 아니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현역 군인으론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오늘 새벽에 강제로 전역했습니다. 입원해 있던 국군 수도병원에서도 퇴원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이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으로 변희수 하사는 오늘 새벽 12시를 넘겨 민간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역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변 하사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군복무에 복귀하기 위한 인사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역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사소송은 전역 후 30일 안에 제기합니다. 육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30일 안에 심사위를 열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육군이 인사소송을 거부할 경우 변 하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전역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처럼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 전 처장은 육군에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지난 2008년 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변 하사가 군에 복귀하려면 기존 복무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이내에 승소해야 합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군 인권조사과를 통해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중학생들이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또 올라왔습니다. 경남 김해에서입니다. 때린 학생들은 이 영상을 찍고 서로 돌려봤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후배에게 프라이팬에 든 물을 붓습니다. 이어 사정없이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학생은 맞는 동안 겁에 질려 비명은커녕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비웃습니다. 내 아저씨가 지난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폭행 당시 가해 학생을 포함해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들의 아지특격인 아파트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집을 어지럽혔다며 마구 때린 겁니다.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찍어 서로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16살 중학생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다른 여중생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 폭력 서클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 중입니다. 또 폭행을 지시하고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남학생도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사실 이 짧은 영상에 우리 축구의 호주전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호주 감독은 한국 축구의 경의를 표한다. 더 나은 팀의 훌륭한 가르침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원한 승리였습니다. 먼저 태국 방콕에서 백수진 기자입니다. 전반 24분 골문을 등지고 있던 오세훈이 갑자기 몸을 틀어 힘껏 찬 공. 이 슛은 골키퍼가 아닌 왼쪽 골대에 막혔습니다. 후반 6분엔 정태욱이 머리로 받아 넣은 공이 다시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불운을 넘어 골대에 저주가 들이우나 싶었습니다.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도 있었습니다. 전반 34분 강윤성이 호주 수비수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주심은 비디오 판독도 하지 않고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엉켜가던 경기를 풀어준 건 김학범 감독의 조커, 교체 선수들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간 이동주는 시원한 질주로 골문 앞에 빼곡하게 몰려있기만 하던 호주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대의 저주란 말을 되돌리듯 골대를 활용한 골들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11분 골대를 맞고 나온 이유현의 슛을 김대원이 놓치지 않고 밀어넣었고 이동경의 왼발 슛은 골대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망에 꽂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만큼 선수들을 믿었습니다. 경기 후 호주 감독은 실망스러운 밤이지만 한국 축구의 경의를 표한다. 훌륭한 가르침을 얻었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호주 언론조차도 품격 있는 한국 축구에 소심한 호주가 압도당했다는 칭찬을 내놨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꼭지를 따자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을 넘어 대회 우승까지 가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4년 만에 올림픽 티켓을 따낸 사우디아라비아와 사흘 뒤 결승에서 만납니다. 태국 방콕에서 JTBC 백수진입니다. 네, 올림픽에 매번 진출했지만 우리 축구는 늘 힘겨운 과정을 거치긴 했죠. 한 골에 가슴 졸이고 한 번의 승리에 애타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골을 넣고도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그 뒷얘기를 포착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김대원의 첫 골이 터지고 잠시 기뻐하던 선수들은 금세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세차게 두드리다 보니 정말 골문도 열렸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졌지만 오히려 흥분한 선수들을 진정시킨 주장 이상민. 우리 축구는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호주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고 그제서야 선수들 얼굴엔 편안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라커룸에 들어서며 진짜 끝이 난 경기. 이제 남은 건 딱 한 경기입니다. 우승하자! 나이스! 아직 배고프다, 아직 배고파. 그러나 가장 짜릿한 순간에도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를 챙겼습니다. 창기랑 준수 한 경기 못 뛰었는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항상 목이 타러 응원해주고. 이제 사흘 뒤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선수들은 대회 첫 우승이란 새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고향으로 가는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 지금 뒤로 보이기로는 그렇게 막혀 보이진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진입하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시쯤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이 정체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풀린 상황이고요. 꽉 막힌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소통이 조금 원활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 광주까지는 5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수도권 방향으로의 통행량은 평소 일요일 수준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교통량은 476만 대, 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약 48만 대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귀성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약 75%의 차량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로 정체는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휴가 좀 짧은 편인데 내일 오전에 가장 많이 막힐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4명 중 1명은 내일 출발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설 당일인 25일 오후에는 귀성 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전국 도로 곳곳이 붐비겠습니다. 내일 0시부터는 민자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사흘 동안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면제 기간이 아닌데요.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최하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우리나라 교사 4명과 현지인 3명이 실종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사고 현장 수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이끄는 우리 측 드론 수색팀은 귀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과 민간 수색대도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한 취객이 경찰관 멱살을 쥐고 흔듭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에 있는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경찰대 학생 박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5년 뒤면 나한테 무릎을 꿇을 것들이라며 지구대 경찰관을 모욕한 박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2일 34살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다세대 주택 5층에 침입했습니다. A씨는 30대 여성을 위협해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의 불시 검문에 붙잡혔습니다. 설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살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오전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신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9명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우표 발행 계획서에 미국을 비판하는 이른바 반미 우표 발행이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체육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미 우표를 뺀 건 큰 틀에서 북미 대화를 유지하려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맘때면 늘 붐비던 스키장들이 올해는 울상입니다. 철 모르고 따뜻한 날씨 탓입니다. 설 연휴에도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겨울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곳, 바로 스키장입니다. 흰눈이 쌓인 산 사이로 내려오는 하얀 슬로프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추운 날씨도 스키를 타기 위한 열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1월 말이면 스키장은 한창 붐빌 때인데요. 올겨울은 따뜻한 날씨 탓인지 이렇게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바로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주변 산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겨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힘들게 쌓은 인공눈은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겨울인데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저희가 보강 제설을 많이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 연휴에도 추위는 찾아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평년보다 3에서 10도 정도 따뜻한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눈이, 설 당일인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남은 연휴 내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1년 전 강원도 원주의 한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한 개 동이 폐허가 됐는데요. 지금도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복구하지 못하는지, 위험한 요소들은 사라진 건지 밀착 카메라가 확인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이 북적입니다. 먹거리를 사러 온 손님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비교적 한산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각종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데 가게를 이전해서 오픈했다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위에는 피해상에는 갈 곳이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큰 불이 났던 강원도 원주의 중앙시장입니다. 그런데 건물 위층을 보면 아직도 불에 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림막은 시장 골목으로도 이어집니다. 1년째 제자리인 탓에 가림막을 아예 물품 진열대로 활용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 안쪽이 화재가 났던 나동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비닐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둔 상태고 여기 통행로가 아니라고도 적어뒀습니다. 이 안쪽을 살짝 보실까요? 이 건물 벽면이랑 천장이 그을음으로 완전히 까매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전선도 녹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불은 1층에 있는 한 신발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던 전기난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겁니다. 시장 특성상 저희 미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면서 이 안쪽으로 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40여 개 점포가 불에 탔고 총 50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창살을 접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임시점포라고 해줘서 이제 거기서 이거 해결될 때를 기다릴 건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옥상에 장사 안 돼요. 어려움이 많아요. 이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폐쇄됐지만 복구 방식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아직 제자리입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서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화재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 시장 안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가게에서 내놓은 물건 때문에 소화전 문을 한 번에 열기 쉽지 않습니다. 불이 난 원인이었던 전기난로는 점포마다 있고 석유난로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방화 모래 같은 긴급 소화 장비는 없습니다. 소방차가 서야 할 도로에는 노점이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밀지도 못할 정도로 무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밑에 바퀴가 달려서 만약에 소방차가 들어오거나 뭐 하면은 이렇게 밀을 수 있고 옆으로 치울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이제 논의를 해보려고요. 다른 시장들도 살펴봤습니다. 소화기 앞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낡은 전선이 어지럽게 얽힌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이 금방 붙는 스티로폼이나 목재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없어요. 스프링클러.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원래 하고 다 쳐야 되는데 근데 전혀 신경 안 써요.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형 화재 위험이 큰 화재 경계구역 10곳 중 6곳 이상이 시장입니다. 때마다 안전점검은 이루어지곤 있지만 캠페인 수준이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이전으로 되돌리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7개월여 만에 내렸습니다. 지난달 나온 부동산 대책이 일단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엔 예고해드린 것처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들을 먼저 보시고 김상조 실장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강남 집값이 7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더니 상승세가 지난주엔 멈췄습니다. 이번 주엔 강남 3구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격 하락이 눈에 띄는 곳은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대치동과 반포동 등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0억 원을 넘던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새 호가가 3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빠지는 중이에요 지금. 6월 1일부로 종부세 나오니까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니까 종부세가 2천 내니까 4천 내니까. 과열의 진원지였던 재건축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좀 나오는 편은 거의 없다가 그냥 그걸 바짝 먹고 있잖아요. 다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강남 집값이 더 내려갈지는
정부의 추가 대책에 달렸다고 봅니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거나 여당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집이 많을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더 매기는 방안 등이 검토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바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12, 16 대책이었으니까 뭐 한 30여일 만에 일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건데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좌우하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이제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사실 2018년에 9.13 대책 때는 그 강남 3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드는데 한 달 반, 6주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사실 재건축 아파트나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이미 그 전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저희들로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목표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원상 회복.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 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바로 뭐 정부의 어떤 부동산 안정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답을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정상 가격이 뭐냐, 뭘 목표로 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매우 답할 수 없는 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대답은 소프트 랜딩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너무 빨리 올라도 너무 빨리 떨어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원상이라고 하면 그 지점이 어디일 것이냐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 지점인데 하지만 뭐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좀 더 떨어지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됐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작년 그 11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뭐 그 자체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걸 실시하는 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주체들의 기대를 왜곡하는 노이즈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그 분상제의 효과가 사실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기대를 잡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나 또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고 어느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가 목표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영업 기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집값이 약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 14%면 사실 상당한 비율인데요. 이거는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4%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에 영국의 저명한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특집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특집의 주제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가 선진국의 가장 심각한 정책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 당국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프트 랜딩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셔도 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리포트를 하나 보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집값은 내렸는데 이번엔 수원, 용인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까지는 7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8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주변 아파트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현장에선 서울과 가까우면서 대출 규제가 덜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과열 조짐도 있습니다. 개인이 뭐 한 채 겹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예 그냥 여러 개 하셔가지고.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물결 효과가 곧 나타날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집값을 누르자 다른 지역에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셋값 추이를 보여주는 전세가격 지수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자 전세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해 반전세로 돌리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방금 보도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집값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좀 하락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해서 행정 자료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정부는 그 모든 전수 자료를 거의 실시간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단위로, 심지어는 동 단위로,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단지 단위로까지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필요한 어떤 대책을 필요한 때에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은? 그거는 그때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대책만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대출 부분, 거래 질서 선진화 부분, 그리고 전세 부분까지 모든 어떤 정책적 요소의 수단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대책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 아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당장 전세 문제가 더 시급할 수가 있거든요.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가 됐는데 그때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매매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보다도 전세 가격은 항상 후행합니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서울 시내의 전세 가격은 2주 전부터 하향세는 아니지만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수요나 또는 전세 물량의 갑작스러운 축소 등과 같은 국지적인 여러 요소들이 겹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전세 부분은 서민들의 주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고요. 이 역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겨울방학 등 좀 특수한 어떤 시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매매 가격이 안정화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그걸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다음에 필요하면 전세에 관한 어떤 대책들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렇다. 아직은 대책을 뭐 내놓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 예, 뭐 전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동향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뭐 전세 값이 오르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형태 자체를 아예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부세나 세금 충당을 위해서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사실 뭐 매매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모든 어떤 거래 사례에 대해서 전수 자료를 실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전세와 반전세, 월세 등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일부 좀 공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뭐 전세 시장이 불안하고 하다 보면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좀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전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그 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국회에 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임대주택 어떤 등록 제도와 같은 사실은 이제 좀 중대한 어떤 제도 부분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 등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도 말고도요.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하다면 사용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 매매 허가제 얘기가 나왔어서 매매 허가제는 아니더라도 그럼 19번째 대책은 뭐가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요. 예. 그 지난해 말에 청와대 공직자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공직자들은 이제 매매를 할 것을 판매를 할 것을 권유를 했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집을 내놨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투기 과열 지역에 이제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뭐 청와대 이제 참모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한 채를 이제 팔라,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팔라라고 공고를 했고요. 사실 지난 연말까지 벌써 몇 분 정도가 이미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이 주택 거래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 분들이 사실은 그 공고에 자발적으로 따를 어떤 의향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을 팔거나 내놓으면 실장님께 전 내놨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좀 관련 정보들이 수집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보고하고 파악합니다. 다 받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고위공직자는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래 허가제와 마찬가지의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공직자들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과도한 어떤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잘 최적 조합을 해서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주 정책실장이 5대 그룹에 공동으로 할 사업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이제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와전된 부분이 많고요. 솔직히 이제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섭섭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하순경이었는데 그때 홍남기 부총리님과 제가 이제 5대 그룹 부회장들을 이제 뵈면서 지금 정부가 내년도 즉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청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실 기업들 사이에 좀 논란이 되는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품목이나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표 기업들 사이에 기술 특허 분쟁이 발생했고 그것이 국내도 아니고 해외 법원에서 다퉈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언론 쪽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고요. 뭐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들끼리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참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라는 말씀을 그때 나눴던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R&D야말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 부분이고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미래 산업을 위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초 기반 기술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정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정부의 어떤 R&D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마치 21세기에 정부가 기업들의 R&D 사업 계획을 내라 이런 식으로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와전된 거에 관해서는 물론 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정부와 기업 사이를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혁신 성장인데 거기에서 타다를 놓고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의 방향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달 전인 것 같은데요. 대한상의회 박용만 회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 혁신이 필요한데 정부에 요청한 게 있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한 3달 전쯤인데 반 이상이 완료됐고 상당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다만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할 부분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정말 젊은 세대들을 보기에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실제로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행히도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타다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혁신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닙니다만 워낙 이제 많이 회자가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여객 운송 사업법에 보면 렌터카 사업과 택시 사업 두 종류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금까지의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택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논란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해관계자 특히 택시 쪽과 많은 어떤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요번에 이 법의 개정안은 두 카테고리 이외에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새로 하나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다와 같은 혁신 어떤 사업가들이 이 새로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새롭게 면허를 받아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오해의 여지도 남아있고 또 법 이후에 진행될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타다 측에서 많은 어떤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혁신 사업가들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도 마음껏 어떤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온라인에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다 막아서 감염병 유입을 막아야 한다. 북한도 하는데 왜 우린 안 하냐, 이런 좀 극단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물어볼게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방안입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선 국제 규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96개 나라가 따르고 있는 국제 보건 규칙을 보시죠.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가능한 조치는 의심 환자나 감염자, 그 개인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감염 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입니다. 이 발병국 국민 전체를 다 막으라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이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국경 폐쇄 같은 조치를 써야 하는 그 근거를 잘 명확히 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경 폐쇄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학계가 납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죠? 네, 지난해 7월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WHO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쉽게 말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위험 상황에서도 WHO는 모든 회원국에 뭐라고 말했냐면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입되는 거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병 확산을 막는 기분만 좀 들 뿐이지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장담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각한 부작용이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 공식적인 입국의 길을 막으면요, 미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심지어 그 미입국한 사람이 감염자라면 전혀 추적 감시가 안 되고 방역막에 결국에는 구멍이 뚫린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입국 지점에서 검역을 잘 하고 해당자를 격리치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정립된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북한이 국경 폐쇄를 해서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퍼졌는데,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사실 드문 사례라는 거죠? 네, 상당히 드뭅니다. 2014년에 에볼라 사태를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북한을 포함해서 일부 국가가 국경을 막긴 막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국경을 막는 이 극단적인 조치, 뭐 이런 거는 스스로 감염병을 관리할 체계가 우리 정부가 봐도 못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국가인 수준이 많고요. 또 국제적으로 그래서 공조를 못 따르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런데 이른바 이 선진국이면서 이례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서 이른바 욕을 먹은 사례가 네.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인데요. 에볼라 발병 지역 국민을 막기 위해서 아예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WHO를 비롯해서 언론, 심지어는 호주나 캐나다 그 자국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는 국제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각국의 자체적인 검역, 특히 검역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호주나 캐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아예 막아야 한다, 이런 건 감염병 예방 효과도 없고 또 오히려 방역 체계가 뚫릴 위험이 있으며 규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또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한 폐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숙주로 지목된 박쥐 얘기도 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책팀의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보시면 바이러스 창고입니다. 예, 바로 숙주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박쥐인데요. 바이러스 창고는 박쥐의 별명입니다. 박쥐의 몸에는 130여 개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예, 130여 개요.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이 박쥐에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엊그제 나온 중국 보도에서는 우한 폐렴의 유래가 박쥐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 2003년에 창궐한 사스의 경우에도 박쥐에서 시작됐고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국내에 큰 피해를 입혔던 메르스의 경우에도 박쥐에서 시작돼서 낙타를 거쳤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박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예. 일단 오늘 그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염기 서열 분석에 따르면 박쥐에서 유래된 그런 바이러스랑 가장 가까웠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공개한 염기 서열을 분석했더니 유전적으로는 가까웠다는 의미인데 일단은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군요, 이게. 네, 현재까지는 가까웠다 정도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숙주로 뱀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다면서요? 네, 중국 과학자들이 관련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건데요. 예. 외신에서는 뱀 때문이다 혹은 박쥐를 잡아먹은 뱀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뱀이 박쥐를 잡아먹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시장인 거잖아요. 지금 우한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네.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수산시장에서 왜 박쥐를 팝니까,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예. 화난시장 내 한 상점에서 팔고 있는 야생동물과 그 가격표입니다. 아, 예. 보시면 화난시장이라는 주소가 나와 있고요. 또 박쥐나 뱀뿐만이 아니라 여우나 낙타, 심지어 캥거루와 같은 다양한 포유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새와 같은 가금류도 보이는데요. 가격표상으로는 살아있는 채 혹은 살아있는 동물을 판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선 100여 종에 달하는 야생동물을 팔았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 캥거루를 판다고요? 네, 보시면 사진으로도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살아있는 캥거루도 살 수 있는 건가요? 화난시장에 가면? 네, 일단 예. 가격표상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표시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것은 고기로 돼 있는데 캥거루는 그냥 캥거루로 돼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일부 동물은 살아있다는 의미의 한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쥐와 뱀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뭐 다른 매개가 또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이러스가 번식과 증식을 하려면 살아있는 동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확산되는 정도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채로 배설물을 옮기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포유류나 가금류가 중간 매개체가 됐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앵커의 마스크입니다. 아,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마스크를 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如果非出门不可，请大家像我一样戴上口罩。 예. 네, 말을 해야 하는 앵커나 기자가 마스크를 쓰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요. 이 앵커는 이번 전투에서 이기려면 모든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면서 직접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했습니다. 제가 본 부분만으로도 방송에서 상당 시간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예. 지금 우한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를 들어가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네. 법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네, 이런 뭐 법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설명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기침 예절을 지키고 의료기관에서는 선별 진료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한 폐렴은 사람 간 전파가 어쨌든 확인이 됐고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비말, 즉 침방울에 의한 전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팀의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네, 연휴 첫날인 내일 강원도와 경북 산지에는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엔 많게는 8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younger than